안녕하세요. 은빛동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남자보다 더 힘이 센 장수 덕금할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며 내려앉는 아늑한 골짜기 서궁골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다. 산은 사계절 언제나 푸르고 강물은 맑았다. 봄엔 삼법꽃이 온 마을을 밝히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논과 밭을 흔들었다. 가을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겨울엔 하얀 눈이 마을을 감싸 안았다. 그야말로 자연의 시간 속에서 사람과 땅이 함께 호흡하는 곳이었다. 그 마을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여장부가 살고 있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덕금할매였다.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었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슬쩍 허리춤을 추스르며 자세를 고쳐앉곤 했다. 왜냐고? 덕금할매의 힘은 전설처럼 들릴 만큼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덕금할매는 젊었을 때부터 일 잘하고 성격 호탕하기로 소문났지만 무엇보다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팔씨름이었다. 팔씨름 한 번이면 마을 전체가 들썩거렸고 젊은이들은 그녀와의 승부를 일생의 영광처럼 여길 정도였다. 하지만 승리자는 언제나 단 한 사람, 바로 덕금할매였다. 그녀의 집 앞마당엔 큼지막한 나무 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상은 원래 마을 잔치에서 쓰던 상이었다. 어느 날 팔씨름 대회가 열렸는데 덕금할매가 상판을 쿵 하고 한번 내려치자 그만 다리가 똑 하고 부러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덕금할매 집에 두고 가버린 것이다. 그 뒤로부터 그 상은 덕금할매의 팔씨름 경기장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새로 이사온 청년 2명이 덕금할매 소문을 듣고 호기롭게 찾아왔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한눈에 보기에도 힘 좀 쓸 것 같은 청년들이었다. 한 명은 마을 최고 장사를 자처했고 다른 청년은 서울에서 글공부하다 내려왔다지만 힘만큼은 남 못지않다며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다. 두 청년은 덕금할매 집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며 외쳤다. 할매, 팔씨름 한 판 합시다. 우리가 마을에 온 기념으로 이기면 술상 차려주시오. 덕금할매는 마당에서 오이를 썰다가 고개를 들었다. 할매의 목소리는 담백했다. 오매, 오늘도 팔씨름 하자고 오는구먼. 그리고는 나무상 위에 손을 쓱 올렸다. 그래, 어디 해보자고. 젊은 사람들 풀 힘도 써야지. 두 청년은 서로 눈치를 보다 먼저 팔꿈치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어디선가 몰려와 둘러섰다. 누군가는 장작을 쌌다 말고 누군가는 빨래를 헹구다 말고 달려왔다. 왜냐하면 덕금할매의 팔씨름은 늘 동네 구경거리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청년이 힘을 줬다. 얼굴이 붉어지며 진땀까지 흘렀다. 팔뚝에는 핏줄이 도드라졌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졌다. 오, 이번엔 좀 밀리나? 아니지, 덕금할매가 어디 쉽게 밀리나. 그러나 덕금할매는 팔을 땅에 붙인 듯 단단히 고정한 채 천천히 말했다. 자, 됐지? 이제 시작해볼까? 할매가 손목에 힘을 살짝 주는 순간 꽝! 청년의 팔은 상판 밑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청년은 어안이 벙벙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했다. 두 번째 청년도 나섰다. 마음속으로는 이번엔 내가 이긴다며 이를 악물었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가 없었다. 탁! 팔은 또다시 상판 아래로 빨려 들어가듯 내려갔다. 청년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아이고 할매, 이건 반칙 아닙니까? 덕금할매는 웃으며 말했다. 반칙은 무슨, 내가 힘 좀 쓰는 것뿐이지. 청년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엔 존경이 깃들어 있었다. 팔씨름이 끝나면 할매는 늘 청년들에게 시원한 물과 오이를 내주었다.
자, 먹어. 이기든 지든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그 인심 때문에도 사람들이 덕금할매를 좋아했다. 그날 이후로도 덕금할매의 팔씨름 전설은 계속 퍼져나갔다. 심지어 인근 고을의 장정들도 도전을 하러 오곤 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결말을 맞았다. 상판 밑으로 팔이 빨려 들어가며 어깨를 주물러야 할 정도로 기가 죽는 것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기고도 자랑하지 않았고 진이들에게도 웃으며 먹을 걸 챙겨주는 덕금할매의 모습에 오히려 사람들은 감탄했다. 세상에 이렇게 힘도 세고 마음도 넓은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 덕금할매의 이름은 그렇게 점점 더 유명해졌고 어느새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팔씨름으로 시작된 그 소문은 이후 호랑이를 내쫓고 산적을 개과천선시키며 사또에게 상을 받을 만큼 큰 전설의 시작이 되었으니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팔씨름 한 판이었다. 서궁골 마을에 아침 해가 비스듬히 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쁘게 깨어나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덕금할매네 집이었지요. 할매는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방 안의 온기를 털어내고 장작불을 살짝 지펴 아궁이에 불씨를 살려놓곤 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봐야지 하는 긍정 가득한 마음은 아침 햇살보다 먼저 집안을 밝히곤 했습니다. 할매는 늘 그렇듯 커다란 항아리에서 쌀을 푸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한두 공기만 지어도 하루가 넉넉하지만 덕금할매는 달랐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면 보글보글 소리가 날 것만 같은 양이 한가득 보였지요. 그걸 한 속 가득 퍼서 씻어 물 맞추고 불 위에 올리면 밥 냄새가 집 밖까지 퍼지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덕금할매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짓느냐고요?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할매는 하루에 밥 20그릇을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매는 어릴 때부터 식성이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밥 한 그릇 다 먹기도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덕금은 국도 한 대접 비우고 밥을 2그릇째 먹기 시작했지요. 동네 어른들이 이런 애가 나중에 여장부 되는 거 아냐? 하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밥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면 이웃들이 덕금이네 또 밥하는구먼 하고 웃으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영감님들은 술 한 잔 걸친 날이면 이런 말을 빼놓지 않았지요. 덕금이 같은 며느리 있으면 집안 걱정 없겠다잉. 그만큼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귀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풍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도 추며 시끌벅적하게 놀던 날이었지요. 그날 청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먹기 대회를 열어봅시다. 누가 마을에서 제일 많이 먹는지 겨뤄보자고요.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먹는 건 늘 재미난 구경이었으니까요. 장터 한복판에 큰 상을 펴고 그 위에 밥과 국, 창거리들을 수북이 쌓았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여럿 모였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덕금할매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지요. 덕금할매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까지 끼면 재미가 안 나지. 젊은 사람들끼리 하라오. 하지만 청년들이 모두 입 모아 외쳤습니다. 아니지요, 할매. 할매가 나와야 진짜 대회죠. 그 말에 덕금할매는 결국 덜컥 자리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허허, 그럼 한번 해볼까? 대신 밥 투정은 말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 반, 기대 반으로 둘러섰습니다.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 청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은 이미 젓가락질이 느려지고 누군가는 배를 두드리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덕금 할매는 마치 갓 지은 밥 냄새를 즐기는 듯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밥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을 보일 때마다 할매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밥이 고소하네.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10그릇째에 들어서자 청년들 절반이 포기했습니다. 20그릇째에 다다른 건 덕금 할매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릇을 사르르 뒤집어 놓은 할매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습니다. 장터는 환호가 터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상금 500냥이 덕금 할매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큰 돈을 받은 할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그대로 보관했을까요? 아닙니다. 덕금 할매는 상금을 손에 들고 장터 한복판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오늘 마을 사람들 다 같이 고기나 좀 먹어보세.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500냥이면 넉넉한 양의 곡식을 살 수 있는 큰 돈인데 그걸 단번에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덕금 할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크면 마음도 커야 한다. 그건 할매의 철칙 같은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장터에는 고기 굽는 냄새로 자욱했고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가 익을 때마다 사람들은 덕금 할매 만세를 외치며 춤을 췄습니다. 덕금 할매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배부르니 좋지? 사람은 먹고 웃는 게 최고요.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금 할매의 그 심성은 마치 따스한 국물처럼 사람들 마음을 데워주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할매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에게 넉넉함이란 무엇인가, 어른이란 누구인가, 그런 걸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의 먹기 대회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힘센 사람은 많지만 덕금이처럼 마음도 큰 사람은 드물지. 이것이 바로 장수 덕금 할매를 여장부라 부르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서궁골 마을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챙기던 덕금 할매가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조금은 대비되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만수 영감이었지요. 둘은 보기만 해도 정반대의 조합이었습니다. 덕금 할매는 산 하나쯤 들쳐낼 기세였건만 만수 영감은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하고 허리를 두드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이 어떻게 덕금을 만나 살고 있대?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또 귀여운 궁합이여. 저 영감은 덕금이 곁에 있으니 오래 사는 거지. 실제로 만수 영감은 어릴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항상 꼴찌, 무거운 짐은 들지도 못했고 한여름에는 더위 먹고 쓰러지고 겨울에는 찬바람만 스쳐도 기침이 나곤 했지요. 그럼에도 덕금 할매는 조금도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곤 하지만 덕금 할매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크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속을 보았지요. 만수 영감 역시 그 따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참 정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신기해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덕금 할매는 힘든 날이면 남편을 지게에 태워 데리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지요. 마을에서 장터까지는 가파른 비탈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다른 집 부부들은 나란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덕금 할매 부부는 늘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탈길에 비스듬히 들이올 때 이따금 풍경 속의 덕금 할매의 넓은 등과 그 위에 조심조심 올라타 있는 만수 영감의 모습이 어우러지곤 했습니다.
한쪽은 억센 장단으로 걸음을 내딛고 다른 한쪽은 혹시라도 덜컹할까 손잡이를 꼭 잡은 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무겁지 않소? 무겁긴 뭘 무거워. 어린애 태운 것 같네. 할매의 말은 늘 유쾌했고 만수 영감은 그 유쾌함을 좋아했습니다. 지게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은 영감에게 작은 사치와도 같았습니다. 덕금할매가 힘차게 걸음을 옮기면 산바람이 옷자락 스쳐 지나가며 시원하게 불었고 지게 위에서 바라보는 장터는 언제나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곤 했지만 그 웃음엔 조롱이 아닌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덕금할매 지게 타는 영감. 오늘은 어디 가시나? 덕금할매는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다리가 또 실이 돼서 태운 거요. 내려오면 장 보러 가자.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겨울날 기온이 유난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을의 초가지붕 위로 하얀 눈이 폭신하게 내려앉았고 들판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날 만수 영감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허허, 별거 아니요. 그냥 좀 춥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영감의 몸은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덕금할매는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피고 솥에 물을 끓여 약초를 넣었습니다. 겨울초와 생강, 계피를 넣어 만든 따뜻한 탕약이었지요. 할매는 식탁에 한약을 놓고 남편에게 말했다. 영감, 이거 한 사발 들이켜. 힘이 좀 날 거요. 허허, 나한텐 언제나 덕금 여보가 제일 큰 약이지. 만수 영감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허약하게 기침을 연달아 했습니다. 덕금할매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마음은 약해지는 법이지요. 그날 밤 덕금할매는 밤새 불침번 써듯 영감 곁을 지켰습니다. 손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리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물을 바꿔가며 간호했습니다. 영감은 흐릿한 눈으로 할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참 복이 많소. 이런 아내 만나서 말이오. 할매는 콧방귀를 뀌듯 말했지만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별소릴 다 혀. 아프지나 말어.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추웠지만 덕금할매의 넓은 등과 따뜻한 손길이 영감의 열기를 덜어주었습니다. 만수 영감은 늘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힘돼줘야 하는디 매번 이렇게 패만 끼치는 것 같소? 영감이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혀? 당신이 있으니 내가 더 기운나지. 할매는 말로는 쌀쌀하게 말해도 손길은 늘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끈한 숭늉을 나눠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노을이 지면 덕금할매는 호미질을 멈추고 영감 곁에 앉아 산 넘어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기 해진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덕금 여보, 당신이 있어 그런 거지. 덕금할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덕금할매가 영감 태우려고 새로운 지게를 만들었다더라. 사람들은 달려가 구경했습니다. 정말로 덕금할매 뜰엔 지프로 바르고 나무를 다듬어 만든 튼튼한 지게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다루고 있었지요. 영감 다리가 요즘 또 실이 돼서 지게를 조금 더 앉기 좋게 맹글어 봤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천하장사 덕금이 병약한 만수 영감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두 사람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정이 있었고 서로를 품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과 약함은 둘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었지요. 어느 날 늦은 오후 덕금할매가 시장 볼 일이 있어 영감을 지게에 태우고 길을 걷고 있을 때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게 위에서 영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맙소. 무슨 말이여? 우린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여. 그 말에 영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보기 좋다 그려. 저런 게 진짜 부부 아이가. 누군가 돌멩이를 치워주며 말했지요. 저 영감 태우고 다니는 뒷모습 보면 마음이 괜히 따뜻해진다니까. 덕금할매는 그런 말들을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스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힘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서였을까요? 이 시절부터 사람들은 덕금할매를 단순한 힘센 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서궁골 마을은 사계절이 유독 뚜렷한 고장이었습니다. 봄이면 개울과 버드나무 아래에서 올챙이들이 꼬물꼬물 헤엄치고 여름이면 산자락 전체가 초록 물결로 뒤덮였으며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곡식들이 바람을 따라 출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의 순리를 따라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붙으면 산짐승들은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졌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들은 하나둘씩 민가 근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나 노루 같은 작은 짐승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문제는 더 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는 단연 호랑이였습니다. 덕금할매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총도 없었고 튼튼한 철제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나무 울타리와 지프로 엮은 문짝으로 집을 지킬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숨을 멈추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든 채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야 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집집마다 방 안에서 촛불을 끄고 두 손을 꼭 모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 앞에 고기를 두어 호랑이의 화를 풀어보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부적을 문에 붙여 애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해 겨울 이 서궁골에 유난히 심술 고약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와는 달랐습니다. 등줄기에는 칼자국처럼 깊고 선명한 줄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눈은 번개처럼 날카롭게 빛났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산빛 아래 나무들이 흔들릴 정도로 위압적이었습니다. 몸집도 다른 호랑이들보다 훨씬 컸고 발톱은 나처럼 휘어져 땅을 디딜 때마다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어제는 이웃집 송아지가 잡아먹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저께는 산길을 가던 나무꾼이 호랑이와 눈이 마주쳐 혼절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집들은 해가 지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가 덕금할매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금할매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했고 남자들도 감히 덤비지 못할 만큼 장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덕금할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수가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마을 사람들보다 더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덕금할매에게는
만수 영감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만수 영감은 덕금할매와는 정반대로 몸이 워낙 허약했습니다. 젊었을 때 병을 앓은 뒤로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혼자서는 먼 길을 걷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덕금할매는 늘 영감을 지게에 태우고 장터에 가거나 산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익숙해져서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금할매의 내조를 칭찬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덕금할매는 걱정이 컸습니다. 혹여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호랑이를 마주치면 어쩌나 만수 영감은 도망칠 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는데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래도 할매는 겉으로는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누군가는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겨울 눈이 살짝 녹아내릴 즈음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비탈길 아래로 작은 개울이 졸졸 흘렀습니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맑게 들리고 까치 한 마리가 멀리서 까악까악 울었습니다. 평화로운 겨울 오후였습니다. 덕금할매는 여느 때처럼 만수 영감을 지게에 태우고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장터는 제법 북적였습니다. 쌀가게에는 올해 추수한 햅쌀이 나왔고 생선 장수는 바다에서 잡아온 신선한 고등어를 팔고 있었으며 포목전에는 새로 들어온 무명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덕금할매는 쌀 한 마를 사고 고등어 몇 마리를 샀으며 만수 영감을 위해 약초 한 봉지도 장만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할매와 영감은 장터 한쪽 구석에 있는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깍두기를 곁들여 먹으니 몸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영감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덕금할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 좀 차려야 한다고. 그런데 바람이 제법 차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둘은 천천히 비탈을 올라 마을 어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앙상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눈 녹은 자리에는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덕금할매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꾸준했습니다. 지게에 실린 만수 영감의 무게와 장에서 사온 짐의 무게를 합쳐도 할매에게는 그리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산을 타고 휘익하고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실린 바람이었습니다. 덕금할매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깔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숨쉬는 소리, 땅을 밟는 묵직한 소리. 만수 영감의 손이 지게 손잡이를 덜컥 움켜쥐었습니다. 영감의 목소리는 떨렸고 덕금할매도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할매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길 아래 숲을 사이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가 싶었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위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가 수풀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덕금할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번뜩이고 있었고 콧김은 뜨겁고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옆구리가 들썩이며 호흡하는 모습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입 주변에는 최근에 먹었을 먹이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발톱은 땅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만수 영감은 지게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렸으며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호랑이를 코앞에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감은 가까스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금할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가 맞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흔들리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매는 천천히 머리를 약간 숙여 호랑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호랑이와 눈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피하는 순간 호랑이는 상대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말로만 들었을 때는 무서웠지만 막상 코앞에서 보니 호랑이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덕금할매의 키가 마을에서 가장 크다고 소문이 났지만 호랑이의 어깨 높이는 이미 할매의 가슴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만약 호랑이가 뒷발로 서기라도 하면 할매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덕금할매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고 코로 뿜어내는 하얀 김은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할매를 위협했습니다. 이 길은 자기 것이니 비켜라는 듯 아니면 저항하면 잡아먹겠다는 듯 말입니다. 만수 영감은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도망가자고, 지금이라도 도망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금할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감을 등에 지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고 그냥 꽉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할매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호랑이를 관찰했습니다. 호랑이의 움직임, 호흡 패턴, 발을 딛는 방식, 근육이 긴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언제 공격할지, 어떤 방향으로 덤벼들지 예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랑이는 발톱으로 땅을 긁었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땅이 살짝 패일 정도였습니다. 호랑이는 위협하듯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뜨거운 숨을 내뿜는 모습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고 붉은 혀가 보였으며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소리는 땅까지 진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덕금할매가 한마디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뭘 처먹고 왔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만수 영감은 지게 위에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호랑이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랑이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방금 뭐라고 했냐는 듯 저 작은 인간이 감히 자신에게 뭐라고 했냐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덕금할매는 지게를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등에서 무게가 사라지자 할매의 어깨가 가벼워졌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수 영감은 땅바닥에 내려지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싸우려는 거냐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덕금할매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바로 그 호랑이라고,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마을이 위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수 영감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냐고, 호랑이는 짐승의 왕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금할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덕금이라고, 지금까지 못 이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인간이 감히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호랑이는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땅을 쾅 하고 밟는 소리가 울렸고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호랑이는 덕금할매를 향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가 점프하는 순간 덕금할매는 재빠르게 몸을 낮추고 허리를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중심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며 단련된 허리와 다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할매의 어깨를 향해 무섭게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덕금할매는 호랑이의 다리 밑으로 빠르게 팔을 집어넣어 호랑이의 허리춤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덕금할매는 크게 외쳤습니다. 허리에 온 힘을 실어 몸을 돌리며 호랑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호랑이가 공중에서 빙글 뒤집히며 땅에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눈밭이 크게 움푹 패였고 산이 울릴 정도로 굉음이 났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근처에 있던 새들이 깜짝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만수 영감은 입을 크게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자기 아내가 호랑이를 들어서 내던졌다는 사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털을 부르르 털고 입에서 침을 흘리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정도로 물러설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덤벼들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공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발톱이 땅을 파고들었으며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덕금할매는 한 발 더 빨랐습니다. 호랑이가 달려들기도 전에 할매는 손을 번개처럼 뻗어 호랑이의 목덜미를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호랑이 어미가 새끼를 물듯, 아니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몸부림을 쳤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앞발로 할매를 핥히려 했으며 뒷발로 땅을 차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덕금할매의 소나기는 쇠로 만든 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덕금할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충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버릇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아니 말 안 듣는 짐승을 꾸짖듯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몸부림쳤습니다.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산의 왕이었고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지금 이 작은 인간한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덕금할매는 마치 송아지를 다루듯 호랑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손으로 목덜미를, 다른 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호랑이의 네 발이 공중에 붕 떴고 거대한 몸집이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호랑이를 든다는 것, 그것도 여자가 호랑이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신화나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덕금할매는 이런 순간에 더욱 차분했습니다.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할매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고.
왜 말을 안 듣고 계속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꾸짖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도 못했습니다. 공포가 분노를 압도했습니다. 이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산신령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호랑이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덕금할매는 호랑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연초록 솜 같은 눈발 사이로 거대한 호랑이가 허공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기이하고도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는 가운데 한 여인이 산의 왕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덕금할매는 호랑이를 들어 올린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내려오지 말라고, 만약 또 내려온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호랑이는 할매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인간은 진심이라는 것을, 다음에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할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덕금할매는 결정했습니다. 이 호랑이를 멀리, 아주 멀리 보내버리기로 말입니다. 할매는 무게중심을 몸 한쪽으로 싹 옮기며 허리를 틀었습니다. 마치 돌을 던지듯 호랑이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허얏! 호랑이는 가로로 빙글 돌며 공처럼 날아가 비탈길 저편 숲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산속으로 굴러 떨어진 호랑이는 몇 번 튕겨 굴러가다 마침내 비실비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날 이후 마을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설처럼 퍼졌지요. 덕금할매가 호랑이를 던졌대. 진짜야? 어떻게? 그냥 번쩍 들었다던디. 마을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하면서도 덕금할매를 볼 때마다 다시금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덕금할매와 만수 영감은 들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음성이 할매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멀리서 들리는 고함은 이 마을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종류의 음성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금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덕금할매는 귀를 기울이며 말없이 언덕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영감이 조바심에 할매 뭔가 심상치 않은데 말이오. 하지만 덕금할매는 흔들림 없이 걱정 말어. 확인이나 하고 가세. 언덕을 넘자 작은 숲을 아래에서 튀어나온 3명의 사내들이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듯 어깨를 으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띠를 머리에 동이고 허리에 칼을 찬 채 허세로 만들어진 기세만 잔뜩 뿜어냈고 가운데 서 있는 사내는 배가 묵직하게 나온 두목이고 나머지 둘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허약한 체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일대를 장악한 검은바람 산적단이라고 소개하며 길을 막아선 그 모습은 평소 순박하고 단순한 서궁골 사람들에겐 엄청난 일이었겠지만 덕금할매에게는 그저 어설픈 객기처럼 보였습니다. 두목은 으름장을 놓으며 외쳤습니다. 500냥이다. 덕금할매는 이마를 살짝 찡그리며 그들의 욕심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이가 없어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장터에서 사기라도 당했냐? 500냥은 너무하구먼. 두목은 위협하려고 칼자루를 잡아 반쯤 뽑아들었지만 그 움직임은 그리 매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칼날이 햇빛에 번쩍이는 순간 만수 영감은 놀라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덕금할매는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레 뻗어진 손끝이 칼날을 손가락 2개로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동작은 빠르고 가볍고
어찌 보면 칼을 잡았다기보다 바람에 흩날리는 풀잎을 잡는 것 같았고 산적의 칼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산적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색이 파래졌고 덕금할매는 차분하게 칼을 다시 산적 손에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장난감 휘두르다 다친다. 집어넣어라. 이 정도면 알아서 물러나도 될 법했지만 산적들은 오히려 더 큰 허세로 위협하려 들었습니다. 두목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지만 그들의 기세는 이미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덕금할매는 한숨을 쉬며 손목을 가볍게 돌렸다. 첫 번째 산적은 손바닥 한 번에 뒤로 낮아빠져 언덕을 두어 번 굴렀고 두 번째 산적은 휘청거리며 나무에 부딪혀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를 내뱉었고 세 번째 산적은 혼자 헛발질을 하다 땅에 납작 엎어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덕금할매는 담담하게 이게 무슨 산적으로 보이냐? 마을 애들이 장난치는 게 더 낫겠다. 산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금할매에게서 도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산적의 뒷덜미를 하나씩 잡고 작은 송아지 끌듯 질질 끌고 내려왔습니다. 산적들은 그저 울먹이며 따라오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태로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산적 셋을 한 번에 잡아 끌고 오는 덕금할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덕금할매는 특별한 대가를 바란 적 없지만 사또는 이 공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상과 쌀, 천, 고기 등을 내주었고 고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덕금할매를 영웅으로 공식 선포했다. 그 후 서궁골 마을에서는 산적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고 덕금할매는 다시 평범한 농사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수호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그날 이후 검은바람 산적단은 서궁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덕금할매의 힘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옳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쓰인다는 사실에 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덕금할매는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합니다. 강함을 바른 데 쓰는 사람이 참된 영웅이라고. 덕금할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